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 항의 방문에 이어 대검에 고발하며 정원 유착 의혹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논란 뜨겁습니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2시까지 해임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할 건 없어 보이죠. 네, 발의한 지 24시간 이내 그리고 72시간 이내 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도 이 정치적 공방의 한 복판에 지금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된 상태여서 이걸 지금 당장 신속하게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와라. 네. 올릴 건지 말 건지 물밑에서 좀 조율을 해오라고 지금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72시간 이내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강공을 지금 계속 퍼붓고 있기 때문에 계속 72시간 이내에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아까 리포트 나온 대로 이건 굉장히 국회를 희화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아마 국회의장의 이런 시간을 좀 끌면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일단 형식적으로는 좀 모양새를 만들어주되 네.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국회의장이 결국 단독으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아마 상정할지 말지는 결국 김진표 의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일단 표결 전에 합의를 이룩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워딩이 정확하게 합의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라였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교섭단체 무슨 연설이 있을 경우에는 10시에 국회를 열고 그 나머지 법안 처리나 이런 때는 이제 2시에 여는데 지금 이제 정해 상태이고 2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최대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봐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래야 되니까 어제 보고가 됐으니까 네. 24시간 도가 되면 이제 2시면 24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72시간 또 이내 또 해야 되는데 토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또 의원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몇 시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주어서 협의를 유도한 이러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2시보다는 4시, 6시, 8시 이렇게들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아마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이거 안건을 만약에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결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참사,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론이 굉장히 그 비판적 여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의장으로서도 이것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부담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표결에 붙이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시자면요.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하면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걸 예상해 보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항의하고 퇴장을 하거나 빠져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해임 건의안 된 거기 때문에 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을 하면 169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제적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통과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건은 72시간 이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벌 것이며 그 사이에 김진표 의장이 이걸 직권 상정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아마 고민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요구와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한다고 한다면 표결은 저는 크게 막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은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통과된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정치적인 득실을 좀 따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한 사안인데 그렇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통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말씀으로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다라고 옹호를 딱 해줬잖아요. 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표현을 좀 정제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임 건의안까지 사태가 치닫지 않는데 이것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면서 훨씬 더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해임 건의안을 발동시키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 결국은 여야가 사실 극강 대결 구도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통과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사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버텨야 될 사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국회 해임 건의안이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임 건의안 자체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애매한 장관을 탄핵시킨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그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혹은 거부하고 하는 역사를 보면서 해임 건의안이 미쳤던 그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35% 미만의 지지층만 보지 마시고 저는 50% 이상의 국민들을 좀 보시는 판단을 내리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나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외교 참사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규정을 한 다음에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을 이제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박진 장관을 지금 잡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에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차치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평가들을 할 수는 있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박진 장관이 해임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생뚱맞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 또는 안보실장이 직접 김성환 실장과 그 김태호 차장이 직접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이번 모든 순방 외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박진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일본도 가고 또 유엔에도 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박진 장관이 사실 개입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좀 복잡한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복귀왕 대변인 말대로 이게 외교 참사를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일단 박진 장관을 타겟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좀 지나치게 박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번 대정부 질문할 때 조문이 안 됐는데 외교부 장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외교부 장관은 뉴욕 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현장에 장관이 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박진 장관 입장에서는 다소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김성환 안보실장, 그 김태호 안보 1차장 그리고 홍보수석까지 이번에 경질하겠습니다. 책임 묻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그 불똥이 안 튈 텐데 결국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박진 장관으로 상징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귀학 대변인 말씀으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똥이 그쪽으로 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이 다분히 정치적 공세가 맞아요. 그러나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3차례 정도가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그 국무위원 개인 자체에 큰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생겨서 야당 측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박진 장관의 경우처럼 박진 장관은 사실은 사이드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하고 안 되니까 그러면 실장하고 차장이 책임지고 인사 조치하라고 안 하는데 그러면 애꿎이 그럼 박진 장관이라도 어떻게 잘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 같은 거대 야당이 하는 것으로는 너무 지나친 횡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애꿎은 사람이 분명히 그런 속성이 있다고 우리 복귀양 대변인께서도 인정을 하는데 꼭 그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대통령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해서 국회 자체를 지금 정기국회 열리고 있는데 완전히 강대강에 지금 극한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차례 국무위원 해임도 보면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후폭풍으로 여야가 정말 끝간데 없는 갈등으로 가서 결국은 정치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진 장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려요. 아까 그 3차례의 탄핵 과정에서 보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DJ 정부의 햇빛 정책에 대한 국회 탄핵이었었고 지극히 정책인 거였어요. 그다음에 김두관 당시 그 행자부 장관이었어요. 당시에는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국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고가 출범한 지 임명받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이장 출신 장관을 얕보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해임 건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다 받아들였어요.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였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견을 낼 때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소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이 저는 정치적인 도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박진 장관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찌됐든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과 관련된 가닥이 조금 더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수장들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순방 외교 중 일어난 비속어 논란 그리고 이와 관련한 MBC 보도, 야당에 대한 비판 계속해서 좀 거세게 내놨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 참사 좌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굉장히 좀 국면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확인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것을 조작 정국으로까지 몰아나가니까 결국은 그러면 정치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톤이 좀 바뀐 것인데 그 이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여당의 대표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연설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연설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 중심으로 그 연설 내용이 구성돼 있어요. 결국 본인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결국은 일부 공치사하는 것들이었는데 뭐 우리가 무기 수출하고 하는 것들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 공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연설이었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딱 하나 맞는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협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거대 여당과 야당과 협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는데 협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정책으로 매도하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협치의 진정성을 담는 연설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총평하시자면요. 그 뭐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하면 이것도 임기 초반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순방을 끝내고 돌아온 시점에서 여야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꿎은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 대한 아마 각을 강하게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MBC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연 그 여당의 대표로서 교섭단체에서 연설에서 할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의 정국에서는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그리고 국기문란이다. 그다음에 MBC 어떤 편파 조작 방송이다라고 프레임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가기만 해서 과연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흔쾌히 동의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일관되게 강하게 강경 드라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만큼은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답게 좀 새로운 접근 그리고 유연한 접근을 해서 이 지금 강대강의 극한적 충돌 상황을 좀 마무리하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순방 외교기간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 일관된 그 입장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국에 갔을 때도 빈소에 참배하지 않았다는 걸로 일단 시비가 붙었고요. 그리고 사실 영국에서도 이번에 영국 외무장관이 왔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그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시비를 거기서 일단 붙은 거죠. 그리고 유엔에 와가지고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일정한 미흡함이나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국 순방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른바 이 비서거 논란이라고 하는 사적 대화 동영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결국 순방외교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사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있어서 지금 돌아와서는 민주당 일관된 입장은 이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그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 비중을 따져보면 네. 이른바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죠. 기본소득, 뭐 기본대출, 뭐 기본주택에서 대서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만 저는 그걸 또다시 이번에 32번인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로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선은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단 하나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연설에서 조금 제가 볼 때 눈여겨본 부분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입장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다고 좀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와서 핵 통제 법령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 네.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북한만 바라보는 일방적인 대북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지난 5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북 구애에 대해서도 좀 훈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재명 대표 어제 북핵 정책에 대한 그 내용만큼은 제가 뭐 외교안보 전문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또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시자면. 아니 우리 김우식 실장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변명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비대위원장이 국회 연설에서 MBC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 국면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데 이렇게 합리적인 의견을 내시는 국민의힘 대표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면전에서 제가 뭐라고 반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추라라는 말씀을 거듭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기본 이 부분은 과거 우리가 복지 사회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퍼주기 아니냐, 선심성 아니냐, 그리고 일종의 좌파 정책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다가 그것이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과 공통의 언어로 자리 잡힌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절에 박근혜 복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복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복지가 일상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정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복지를 넘어서 기본이 충실해서 기본 그 그물망 속에서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전한 이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한 차원 더 높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로 가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떤 기본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범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해서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의 일부 수정들이 전 실천 과정 속에서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뭐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명명이 되든 간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진 또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과 관련된 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준 것 결국 그래서 여당의 뭐 어떤 공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이런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시장님께서는 대선 과정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결국 패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밝혀주셨는데 어제 연설을 보면 큰 틀에서 이 기본사회로 나아가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 두 부분이었습니다. 역시나 현실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개헌안을 이야기한 건 저는 뭐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촛불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개헌에 대한 상당한 그 요구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 개헌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개헌에 필요한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벌써 지금 상당히 30년 넘게 된 오래된 체제이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87년 헌법 체제가 손을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개헌을 화두로 던졌을 때 실제 지금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집권 여당의 입장과 야당 입장이 이제 사실은 개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이 권력의 이 구도가 재통제되는 것이어서 그런 이제 갈등이 있는 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개헌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개헌이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정치권 내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 그걸 이제 4년 중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표 보면은 이제 다양한 헌법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거, 기후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감사원 문제라든지 국무총리 추천권이라든지 다양한 또 이른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개헌의 내용들도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국회 내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이 정말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또 우리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지난 시기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을 하자,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자, 혹은 대통령 선거에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지방선거 때 하자라는 제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했던 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왜 정권 말기에 그걸 하느냐, 전국 뒤집기 아니냐. 결국은
개헌 이슈로 모든 전국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정권 초기에는 또 개헌을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좀 힘 있을 때 뭔가를 몰아붙여야 되는데 개헌 이야기하면 또 개헌 이야기하면 전국이 또 개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 정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 논의를 하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고 개헌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힘 있을 때 다른 일 해야 되니까 개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집권 말기에는 선거에 혹은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안 되고 그러면 개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30년 동안 묵은 헌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그럴 때 대한민국에 좀 더 나은 체제,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임시로 가 있는데 임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또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명문화시키고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도 저는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부분도 헌법을 바꿔야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것을 어떤 그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지 마시고 시기도 딱 제안을 했잖아요. 다음번 총선 때 하자. 누구에게 유리할지 모릅니다. 지금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피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하면서 네. 일종의 그 박홍근 원내대표를 명확히 거명하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분리된 거거든요. 검경 수사권 분리 발언과 그다음에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습니다라는 건 분리된 발언인데 이것이 마치 연결된 발언인 것 마냥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은 박홍근 그 원내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고소를 한 건데 여기다 대고 그러면 5시간이나 재판했는데 안에서 하시지라고 깐죽대는 듯한 비아냥을 했는데 그건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응하는 그런 그 사안이 아니고 그 법정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비아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가 나서 이런 그 법적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적인 공격과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대치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일단 기승전 한동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한동훈 장관을 더 키워주는 사실 역설적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법조인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나온 그 공개적인 변론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걸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으로 하는 건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복귀왕 대변인 말씀대로 정치적 공세와 정치적인 논쟁의 연장선인 건데 그만큼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고소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갖는 어떤 사법적인 실익을 따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민주당도 조금 정치적으로 좀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변론을 하면서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 나와서 정견 발표 때 검수안박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제 끄집어 와서 검수안박이 특정 정치를 지키려는 의도였다라고 이제 변론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몇 단계의 어떤 논리적 유추를 통해서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권이
무리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박탈당했다는 것에 지금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을 나와서 변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든지 꼼수 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보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건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의회가 입법권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법무부의 고유 영역인 검찰의 수사권들이 심대하게 침해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변론인데 아니 박홍근 대표 말을 하듯이 이재명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변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네, 말씀하신 장관이 장관답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권한쟁의 심판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제기를 한 것인데 본인이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 그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궁핍함 때문에 아마도 변론 과정에서 정치적 공격 중심으로 변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법적 논쟁거리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법원의 가처분 신문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동시에 다음 달 6일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이 윤리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망을 좀 해보자면요. 예, 어제 이제 심리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예고가 네.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용이 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제 인용 결정이 났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 지적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임 정국위와 전국위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고 그 개정된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몇 달째 끌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집권 여당의 그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법원의 이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전체적인 한국의 정치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같은 재판장입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당의 자율적 결사체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어저께 한 4시간 정도의 이제 그 심리가 있었는데 네. 심리 중에서 판사가 주로 질문했던 것들이 계속 문제였던 게 소급 입법하고 이제 처분권에 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소급 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은 안 되는 게 맞지만 정당 내에서의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참정권을 과연 침해하는 것이 소급 입법이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물어본 걸로 지금 기자들이 전언하는 걸로 봐서는 재판장도 지난번 1차 때 가처분 인용과는 조금 다른 식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징계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도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문제에 대한 지금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에서 서둘러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다음 주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다음에 아마 징계위는 그들의 어떤 징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이준석 대표가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적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날리면과 그리고 주술을 통해서 또 연상되는 김건희 여사까지 함께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인데 정말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간에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1차 그 결정을 내렸던 판사가 결정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바뀔 가능성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렇게 그 야당 대표 같은 그러한 그 연설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는데 결국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자초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욕하고 사법부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징계 뭐 다음 달 이제 6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징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이준석 축출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애를 썼는데
지금에 와서 후퇴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자율적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 징계가 왔을 때도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징계를 통해서 이준석이 돌아오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확실시된다라는 전망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교왕 전 대변인 김근식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